안녕하세요. 저는 이리나 페트로바입니다. 한 해 전만 해도 러시아 극동 지방에서 600억 원짜리 수호이 3사 전투기를 조종하던 파일럿이었죠. 지금은 한국의 한 재활치료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비행 경로를 그리는 것 같아요. 창밖으로 한강의 서울숲이 내려다 보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산책로를 걸어요. 그들의 평화로운 발걸음을 바라보며 커피 한 모금을 마십니다. 여기 한국의 하늘은 언제나 선명하고 너무 가깝게 느껴지죠. 내 손을 뻗으면 구름 한 조각이라도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1년 전 그날의 하늘은 달랐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시베리아 상공. 내 손이 조종관을 움켜쥐었죠. 숨이 턱 막혔어요. 고도계가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이리나, 여기는 관제탑, 즉시 비상 착륙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귓속에 울리는 관제사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내 눈앞에 펼쳐진 건 끝없는 설원뿐. 6,000m 상공에서 바라본 러시아 극동 지방은 하얀 죽음의 바다 같았습니다. 엔진의 화재 발생. 즉시 착륙하세요. 비상 경고음이 조종석을 채웠죠. 난 수백 번 훈련했던 절차를 그대로 따랐어요. 하지만 갑자기 폭발음, 꽝. 왼쪽 엔진이 폭발하면서 기체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옆좌석의 동료 조종사 미하일이 비명을 질렀어요. 이리나, 탈출해. 그때였어요. 또 한 번의 폭발. 내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삐 기계음. 난 눈을 깜빡였어요. 몸이 납처럼 무거웠죠. 페트로바 중령님, 의식이 돌아오셨군요. 하얀 가운을 입은 군의관이 내 침대 옆에 섰어요. 그의 얼굴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미하일은요? 군의관은 고개를 가로저었죠.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하일은 죽었어요. 중령님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으셨습니다. 하지만 군의관은 말을 멈추고 차트를 내려다봤어요. 하지만 뭐죠? 신경계 손상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PTSD 증상도 보이고 있어요. 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병실을 찾은 군 지휘관은 쓸쓸한 표정으로 내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죠. 저녁 권고서였습니다. 우리 최고의 파일럿이었습니다. 페트로바 중령. 러시아 최초의 여성 수호의 30 전투기 조종사로서 당신은 역사에 남을 겁니다. 하늘을 잃었어요. 난 창밖을 바라봤죠. 하늘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 나에겐 닿을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밤마다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폭발하는 엔진, 비명 지르는 미하일, 끝없이 추락하는 공포. 난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물리치료사가 매일 내 병실을 찾았죠. 손가락을 움직이는 간단한 훈련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수백억짜리 전투기를 조종했던 그 손이 이제는 펜 하나 제대로 쥐지 못했답니다. 견디세요, 중령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난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없었죠. 마음속으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내 하늘을 돌려달라고. 그 후로 3달, 군병원 생활은 지옥 같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몸이 떨렸고 불시에 찾아오는 플래시백에 숨이 막혔어요. 어떤 날은 시판을 들다가 손이 말을 듣지 않아 바닥에 떨어뜨렸죠. 금속 부딪히는 소리에 나도 모르게 온몸이 움찔했고 순간 다시 그 폭발음이 귓가에 울려 퍼졌어요. 창밖은 봄이었습니다. 눈 녹은 바깥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어 다녔죠. 난 병실 창가에 앉아 손가락을 하나씩 펴보았습니다. 여전히 미세한 떨림이 있었어요. 그날 오후 문이 열리고 2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군복을 입은 장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페트로바 중령, 어떻게 지내시오? 장성이 물었습니다. 매우 좋아요, 장군님.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군인에게 약함을 보이는 건 더 큰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소개할 사람이 있소. 이분은 케르시 민간 군사기업의 바실리 마르코프 이사요. 정장 입은 남자가 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난 감정 없는 얼굴로 그 손을 잡았어요. 페트로바 중령님, 당신의 경력과 실력은 전설적입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보물이죠. 감사합니다만 더 이상은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난 이제 비행할 수 없습니다. 쓰디쓴 말이 튀어나왔어요. 바실리는 웃었습니다. 비행은 못해도 당신의 지식과 경험은 여전히 가치가 있소. 우리 기업은 당신 같은 전문가를 찾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기업인가요? 우리는 세계 각국에 군사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특히 수호의 전투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만약 페트로바 중령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의 여러 동맹국들에게
당신의 전문 지식을 전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러시아는 첨단 무기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퇴역 군인들을 민간 군사기업에 재배치했습니다. 내가 훈련했던 600억 원짜리 수호이 30 전투기의 조종 노하우는 국가 기밀이었죠. 난 정부의 자산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빠른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바실리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일주일 내로 연락 주세요. 월급은 현역 시절의 3배를 보장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 난 창가에 앉아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게 내 미래일까요? 전쟁을 위한 또 다른 파일럿들을 훈련시키는 일, 그 생각을 하자 갑자기 미하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의 마지막 비명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다음 날 군의관이 내게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페트로바 중령님, 귀하를 위한 특별 초청장입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재활의학 컨퍼런스예요. 러시아 국방부에서 당신의 치료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한국행 비행기 표와 함께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되는 신경재활 프로그램 설명서가 들어있었죠. 한국이요? 왜죠? 그곳에는 최신 신경재활 기술이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뇌신경재활 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군부에서 당신의 빠른 회복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겁니다. 나는 문득 바실리의 말이 떠올랐어요. 빠른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내가 빨리 회복해서 민간 군사기업에 합류하길 원했던 거죠. 하지만 내게는 이것이 기회로 보였습니다. 잠시나마 러시아를 떠날 수 있는, 숨 쉴 공간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언제 출발하나요? 사흘 후입니다. 모스크바 경유로 인천공항까지 가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는 날, 창밖으로 내려다본 모스크바는 회색빛이었어요. 10시간의 비행. 난 조종석이 아닌 좌석에 앉아 흔들리는 기내에서 계속해서 손을 주먹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떨림은 여전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어요. 어쩌면 새로운 하늘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후 3시이며 기온은 영상 15도입니다. 착륙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본 한국의 모습은 놀라웠어요. 섬과 육지가 어우러진 해안선, 그리고 곧게 뻗은 다리들. 러시아의 광활한 대지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착륙하는 동안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비행기가 내려앉는 순간 갑자기 공포가 밀려왔어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충격, 엔진의 울림, 그리고 감속하는 과정. 모든 것이 그날의 사고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자리 승객이 물었어요. 난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죠.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승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난 좌석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공포. 도와드릴까요? 승무원이 다가왔어요. 대답하려는 순간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서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암흑. 눈을 떴을 때 나는 낯선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 깨끗한 공기, 그리고 부드러운 기계음. 의료시설이었어요.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한국어였지만 영어로 곧바로 통역되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한 여성 의사가 미소 짓고 있었어요. 어디인가요? 인천국제공항 의료센터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시다가 발작을 일으키셔서 여기로 모셨어요. 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 팔에는 이미 링거가 꽂혀 있었고 손가락에는 생체 모니터링 장치가 부착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되어 있었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나요? 30분 정도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불안 발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PTSD 증상인가요? 난 놀랐어요. 30분 만에 이 모든 진단과 처치가 이루어졌다니. 그리고 의사가 즉시 PTSD를 언급한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그런 정신적 문제를 쉽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비행기 사고를 당했었거든요. 의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으실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정말 좋은 선택이십니다. 그곳의 신경재활 프로그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공항 의료센터의 효율성과 첨단 장비들이 놀라웠습니다. 벽에 걸린 대형 디스플레이에는 내 모든 생체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군병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모든 검사 결과 심각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동 가능하실 것 같아요. 서울대병원에서 이미 연락이 왔는데 곧 당신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고 하네요. 의사는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내 의료 정보가 이미 서울대병원으로 전송되었다는 표시가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라면 이런 정보 공유에 며칠이 걸렸을 텐데 이곳은 정말 발전했군요. 내가 무심코 말했어요. 의사가 웃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죠.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요. 서울대병원에 도착하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잠시 후 통역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어로 내게 인사하고 상태를 물었어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로 가볼까요?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료센터를 나서면서 난 이미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강렬하게 남았어요. 효율성,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대하는 따뜻한 태도. 이곳에서의 시간이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계속해서 나를 놀라게 했어요. 첨단 빌딩들, 정돈된 도로, 그리고 곳곳에 심어진 나무들, 모든 것이 계획적이고 세련되어 보였죠.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통역사가 설명했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디지털화되어 있죠. 러시아의 군인으로서 난 항상 서방 세계의 기술적 우위를 인정하면서도 거리를 두도록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니 그 차이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 차이가 아니라 삶의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내 마음속에는 묘한 기대감이 자라났어요.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단순히 내 손의 떨림을 치료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 서울의 아침은 낯설었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자 들려오는 소음, 빽빽이 들어선 고층 빌딩, 그리고 어디선가 풍겨오는 매콤한 냄새, 러시아의 광활한 벌판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죠. 오전 9시 서울대병원 국제재활의학 컨퍼런스장. 전 세계에서 온 의사들과 환자들로 북적였어요. 러시아 대사관에서 온 통역사와 함께 난 로비에 섰습니다. 내 몸에 익숙한 군복 대신 민간인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어색했어요. 페트로바 씨, 이쪽입니다. 통역사가 안내했습니다. 큰 회의실로 들어서자 신경재활의 미래 인공지능 기반 치료법이라는 현수막이 보였어요. 앞쪽에는 여러 기계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그 모습이 조종석의 계기판과 묘하게 닮아 있어 나도 모르게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목소리, 들어본 적 없는 억양이었죠. 뒤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진 않았지만 단단한 체격에 차분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어로 인사했지만 곧바로 유창한 영어로 바꿔 말했어요. 서준입니다. 이 병원 신경재활과 교수예요. 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리나 페트로바입니다. 전투기 조종사셨다고 들었어요. 내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내 손을 잡은 채 잠시 내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내 손의 떨림을 눈치챘는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무서우셨겠네요. 이 세 단어가 내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누구도 내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낯선 남자는 마치 내 마음을 읽은 듯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여기선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서준 교수가 말했어요. 그냥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면 돼요. 뭔가 내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어요. 재빨리 고개를 돌렸지만 그가 알아챘다는 걸 느꼈죠. 프로그램을 시작해볼까요?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서준 교수는 내 신경계 손상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정확하면서도 부드러웠어요. 검사 내내 그는 내게 계속 설명해 주었죠. 왜 이런 검사를 하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손의 떨림은 외상 후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MRI 결과를 봤을 때 페트로바 씨의 뇌 손상은 생각보다 경미해요. 재활치료를 통해 상당 부분 회복이 가능할 겁니다. 정말인가요? 러시아 의사들은 영구적일 거라고. 의학은 항상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내 눈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파일럿이었죠? 위기 상황에서 몸과 특히 손을 정확하게 제어하는 훈련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 신경 경로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에 묘한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곧 나를 덮친 건 또 다른 공포였습니다. 만약 내가 다시 비행할 수 있게 된다면 러시아 군부는 또다시 나를 전투기에 태우거나 혹은 민간 군사기업으로 보낼 거예요. 다시 그 폭발의 순간을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나를 덮쳤죠. 괜찮으세요? 서준 교수가 물었습니다. 네,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재활치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통역사가 물었어요.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페트로바 씨, 좋았어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더 많은 감정이 일고 있었죠. 서준 교수의 눈빛에서 느껴진 것은 동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해였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그날 밤,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난 여전히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투기가 아닌 그냥 새처럼 자유롭게요. 다음 날 아침, 서울대병원 신경재활센터 통역사와 함께 도착하자 서준 교수가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검사와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설 투어부터 할까요? 재활센터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깨끗한 흰색 바닥과 벽, 부드러운 자연광이 들어오는 넓은 창문들, 러시아 군병원의 칙칙한 회색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쪽은 운동 재활실입니다. 서준 교수가 안내한 공간에는 다양한 첨단 장비들이 있었어요. 일부는 익숙했지만 대부분은 본 적 없는 기계들이었습니다. 이건 뭐죠? 내가 로봇팔 같은 장치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하이브리드 외골격 보조 장치입니다. 뇌의 신경 신호를 직접 읽어서 움직임을 보조해주는 장치죠. 뇌졸중이나 신경 손상 환자들의 운동 기능 회복에 사용해요. 뇌 신호를 읽는다고요? 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두피에 부착하는 센서로 뇌의 전기적 활동을 감지해요. 환자가 움직이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 의도를 감지해서 로봇팔이 도와주는 방식이죠. 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런 기술이 있다니. 러시아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들어간 방은 더 놀라웠어요. 천장부터 바닥까지 대형 스크린으로 둘러싸인 공간이었습니다. 이건 가상현실 재활실이에요. 환자들이 실제 환경과 유사한 가상 공간에서 재활훈련을 할 수 있죠. 서준 교수가 조작 패널을 터치하자 갑자기 주변이 숲으로 변했어요. 새소리와 바람 소리가 들리고 햇살이 나무잎 사이로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전부 가짜라고요? 내가 감탄하며 물었어요. 네, 완전한 가상현실이에요. 환자들은 이 공간에서 걷기, 물건 잡기, 균형 잡기 같은 훈련을 하면서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죠. 특히 PTSD 환자들에게는 안전한 환경에서 점진적으로 트라우마에 노출되는 치료도 가능해요. 그 말에 내 귀가 쫑긋했습니다. 나 같은 PTSD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들어간 곳은 조용한 검사실이었어요. 중앙에는 대형 기계가 있었습니다. 이건 최신형 뇌 영상 장치입니다. 기존 MRI보다 해상도가 3배 높아서 뇌의 미세한 손상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러시아에는 없는 장비네요. 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준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페트로바 씨, 한국은 의료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경과학과 재활의학은 우리의 자랑이죠. 투어를 마치고 그의 진료실로 돌아왔을 때 나는 여전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태블릿을 통해 내 모든 의료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는 모습, 인공지능이 분석한 내 상태 보고서, 그리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소통을 돕는 다양한 시각적 도구들까지. 이제 본격적인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준 교수가 말했어요. 오늘은 정밀 뇌 스캔과 신경전도 검사를 할 예정이에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서준 교수가 웃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하면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만 떠올리지만 사실 의료 산업도 우리의 강점이랍니다. 특히 재활의학은요. 그날 하루 종일 나는 다양한 첨단 장비들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러시아 군병원에서는 일주일이 걸릴 검사들이 단 하루 만에 완료되었죠. 저녁, 모든 검사가 끝나고 서준 교수가 결과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희망적입니다. 뇌의 운동 피질 부분에 약간의 손상이 있지만 다른 영역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재활 프로그램으로 상당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어쩌면 내 손의 떨림,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재활치료를 시작해요. 오늘은 충분히 쉬세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빛나는 고층 빌딩들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활기차고 생동감 있어 보였어요. 이 나라, 이 도시는 내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 그저 치료만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 이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이틀 차 신경재활치료. 서준 교수가 설계한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복잡한 기계 대신 가벼운 공과 작은 블록들을 움직이는 훈련이었어요. 손가락의 감각을 되살리고 미세한 움직임을 제어하는 연습이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산책이라도 할까요?
서준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산책이요? 네. 치료실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가끔은 바깥 공기도 마셔야죠. 통역사를 두고 그와 단둘이 나가는 게 이상했지만 뭔가 이 한국인 의사는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풍겼어요. 그래서 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대병원 근처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어요. 오후에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죠.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평화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노인들은 산책하고 학생들은 책을 읽고 있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평화로워 보이네요.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서준 교수가 웃었어요. 겉모습만 그렇죠. 사실 우리도 늘 경쟁하고 싸우고 있답니다. 다만 전쟁터가 아닌 일상에서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요? 내 질문이 이상했는지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삶이 짧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일지도 모르겠네요.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 같은 거요. 그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놓쳐버린 순간들, 하늘을 날던 그 시간들,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미아일과의 시간들. 서울에 얼마나 계실 예정이에요? 서준 교수가 물었습니다. 2주요. 컨퍼런스가 끝나면 돌아가야 해요. 너무 짧네요. 서울을 제대로 느끼려면 최소 한 달은 있어야 하는데. 그래요? 뭐가 그렇게 볼 게 많은데요? 내 말투가 조금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웃었습니다. 음식, 사람, 풍경, 모든 것이요. 특히 한강. 한국인들에게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우리의 역사와 감정이 흐르죠. 다음 날, 치료가 끝난 후 서준 교수는 나를 한강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 측에선 특별히 그를 내 담당 의사로 지정해줬어요. 그는 내 치료뿐만 아니라 한국 체류 기간 동안의 안내자 역할도 맡게 된 겁니다. 한강은 서울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강이었어요. 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가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봤어요. 러시아에도 이런 강이 있나요? 서준 교수가 물었습니다. 네. 훨씬 더 크고 웅장한 강들이 많아요. 하지만 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렇게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진 않죠. 러시아의 강은 더 고독해요. 고독이라 아름다운 표현이네요. 해가 물들이는 강물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아름다움 앞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서준 교수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내 눈물을 본 척도 않았죠. 그저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아름다움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건 약함이 아니라 감정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 말이 내 가슴을 울렸어요. 러시아에서 난 늘 강해야 했습니다. 첫 여성 수호의 30조종사로서 내게는 약함을 보일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 낯선 나라의 강가에서 난 처음으로 그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일과는 달라졌어요. 오전에는 병원에서 정식 치료를 받고 오후에는 서울의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남산 타워에 올라 서울 전경을 보고 인사동에서 전통차를 마시고 동대문 시장에서 활기찬 사람들 사이를 거닐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찜질방이었어요. 한국인들이 함께 모여 땀을 흘리는 그곳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곧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뜨거운 방에 누워있으니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음식, 맵고 자극적인 한국 음식은 처음엔 도전이었지만 이제는 없으면 허전할 정도였죠. 특히 김치찌개의 그 묘한 신맛과 매운맛을 좋아하는 내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고 컨퍼런스도 중반을 넘어갔어요. 내 손의 떨림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웃고 걷고 다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정확히 말할 순 없어요. 아마도 서울의 속도, 서울의 온도, 그리고 서준 교수의 따뜻한 시선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 치료실에서 뜻밖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손떨림 측정기가 처음으로 정상 범위를 가리키는 것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혹시 착각인가 싶어 서준 교수를 바라봤더니 그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리나, 놀라운 회복 속도예요. 이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교수님.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순전히 당신의 노력이죠. 물론 우리 한국의 첨단 재활의학도 좀 도움이 됐겠지만요. 그는 장난스레 윙크를 했습니다.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이 몇 주 동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나를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첨단 장비들과 섬세한 치료 접근법, 특히 서준 교수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뇌신경 재활 시스템은 놀라웠어요. 그것은 내 신경 반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했죠.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고 싶어요. 서준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는 나를 민속촌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전통 한옥마을을 재현해 놓은 곳이었죠. 나무와 흙으로 지어진 집들, 하늘과 먼지의 색을 닮은 푸른 기와 지붕, 그리고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다른 시대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은 3,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현대적인 서울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런 전통을 소중히 간직하죠. 서준 교수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전통차 예절을 체험했습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여성이 정성스레 차를 내리는 모습을 보며 나는 그 섬세함과 정중함에 감동했어요. 차를 마실 때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 마시는 예법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도 차 문화가 있죠? 서준 교수가 물었어요. 네, 차는 우리 생활의 일부예요. 하지만 이렇게 의식적이진 않아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뭔가 의미를 담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모든 동작, 모든 순간에. 서준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정성이라는 개념을 중요시해요. 무언가를 할 때 온 마음을 다한다는 의미죠. 그날 우리는 전통 음식도 맛봤습니다. 비빔밥이라는 각종 나물과 밥을 비벼 먹는 음식이었어요. 모든 재료가 5가지 색으로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죠.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철학도 담고 있어요. 서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오방색이라고 청푸른색, 적붉은색, 황노란색, 백흰색, 흑검은색을 음식에 담아 우주의 조화를 표현하죠. 음식을 먹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문화적으로는 너무나 달랐어요. 러시아의 넓고 광활한 대지가 주는 장엄함과 달리 한국은 좁은 공간에서도 깊은 의미와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문화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러시아 대사관 번호였습니다. 페트로바 씨, 긴급한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대사관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대사관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러시아 대사관에 도착하자 2명의 군 장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냉랭한 표정으로 나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페트로바 중령, 케르시 민간 군사기업에서의 제안을 수락하셨습니까? 한 장교가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더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의 시간은 없습니다. 국방부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2주 안에 모스크바로 귀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치료는 러시아에서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제가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교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페트로바 중령, 600억을 버릴 거예요? 이건 국가적 모욕이에요. 나는 그들의 말 뒤에 숨은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배운 모든 것,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전투기의 비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모든 것은 러시아 국가의 자산이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나를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사흘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자동으로 귀국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사관을 나오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지만 내 마음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간다면 또다시 그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해요. 어쩌면 다시 하늘을 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비행일까요? 그날 오후 서준 교수를 만났을 때 그는 즉시 내 얼굴에서 뭔가를 읽어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에서의 대화, 귀국 명령, 그리고 내 마음의 갈등까지. 서준 교수는 오랫동안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한 말은 내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여기 머물러도 돼요. 당신이 원한다면 말이죠. 여기 머물 수 있다고요? 어떻게요? 서준 교수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페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에는 의료 비자가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죠. 당신의 경우 충분히 신청할 자격이 돼요. 하지만 러시아 정부가 당신은 군인이지만 지금은 민간인 신분으로 한국에 와 있어요. 법적으로는 자유롭게 체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서준 교수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내가 여전히 국가의 자산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나는 그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이죠. 이틀이 흘렀습니다. 내일이면 러시아 대사관에 최종 답변을 해야 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 도시는 내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어요. 자유를, 평화를, 그리고 가능성을요. 새벽녘,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러시아 국번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페트로바, 나 지금 목소리. 케르시 민간 군사기업의 바실리였어요. 새벽에 무슨 일인가요? 그쪽은 아침이지만 여기는 늦은 밤이요. 직접 전화한 건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국방부가 당신의 비자를 취소할 예정이요. 오늘 밤 모스크바행 비행기를 예약해뒀소. 뭐라고요? 하지만 답변 시간이 내일까지. 그들은 당신이 한국에 남으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소. 이미 결정이 내려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요. 당신을 위해 좋은 제안을 준비했소. 케르시에서의 당신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어요. 월급은 이전보다 더 높게 책정했고 독신자 아파트도 제공하겠소. 나는 침묵했습니다. 바실리가 말을 이었어요. 페트로바, 현명한 선택을 하시오. 러시아는 당신의 조국이요. 당신이 앉아있던 그 수호의 30 전투기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요. 600억짜리 전투기의 비밀을 품고 외국에 남는다면 그건 배신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두려움, 분노,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내가 러시아를 배신한다고? 단지 내 삶을 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서준 교수에게 전화했어요. 그는 놀랍게도 이미 병원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떨리네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짐을 싸서 병원으로 오세요. 제가 도울게요. 병원에 도착하자 서준 교수는 이미 몇 명의 동료들과 함께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어떤 이는 나의 의료 기록을 정리했고 또 다른 이는 법률 상담가와 통화하고 있었죠. 인천공항으로 가야 해요. 서준 교수가 말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당신의 여권 정보로 특정 비행편을 예약해뒀어요. 그들은 당신이 공항에 나타나길 기대하겠죠. 그런데요? 우리는 다른 비행편을 찾아볼 거예요. 다른 나라로 가는, 다른 나라라고요?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일본이나 대만처럼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곳이요. 거기서 시간을 벌면서 한국 의료 비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병원을 나와 서준 교수의 차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계속해서 전화를 받고 걸며 일을 처리했어요.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왜 이 낯선 나라의 의사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교수님, 왜 이러세요? 왜 저를 도와주는 거죠? 서준 교수는 잠시 운전해서 시선을 떼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 본 적 없는 강렬함이 있었어요. 첫째, 당신은 내 환자니까요. 둘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내게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나는 늘 조국을 위해, 임무를 위해, 다른 무언가를 위해 살았어요. 내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죠.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서 서준 교수가 마지막으로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리나, 내가 당신의 날개가 되면 안 될까요?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울렁거렸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을 다시 보면 결심이 흔들릴까 두려웠어요. 내 등 뒤로 서준 교수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나는 단호하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내게 짧지만 강렬한 순간들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3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재활과 회의실. 서준 교수는 피곤한 얼굴로 의료진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환자는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지 마비 케이스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로봇 보조, 보행 훈련에서 일부 진전이 보이고 있으나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짧은 머리에 청색 재킷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죠. 바로 나, 이리나 페트로바였습니다. 내 손에는 입국허 가서가 들려 있었어요. 서준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을 더듬었어요. 이리나? 안녕하세요, 교수님. 회의 중이신 것 같네요. 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의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어요. 서준 교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회의를 정리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요한 손님이 오셨네요. 의사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마지막 의사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서준 교수가 내게 다가왔어요. 어떻게 된 거죠? 당신은 일본에 안 갔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대만도 그 어느 곳도 가지 않았죠. 그럼 어디에? 인천 근처 작은 모텔에 있었어요. 당신이 준비해 주신 계획대로 공항에서 나갔다가 다시 입국했죠. 외국인 등록증으로. 서준 교수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3주 동안이나요? 왜 연락도 없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죠. 서준 교수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걱정, 안도, 그리고 무언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러시아에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나 여기 살기로 했어요. 내 말에 서준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인가요? 나는 그에게 입국 허가서를 내밀었어요. 시민권 신청 중이에요. 당분간은 의료 비자로 체류하고 나중에는 특별 기술 이민으로 전환할 수 있대요. 어떻게 혼자서 이 모든 걸 준비한 거죠? 혼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소개해준 법률 상담가가 많이 도와줬죠. 3주 동안 우리는 많은 서류를 준비했어요. 회의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햇살 속에 빛나는 고층 빌딩들과 그 사이로 흐르는 한강. 내가 선택한 새로운 하늘이었어요. 러시아는 어떻게 됐나요? 서준 교수가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내 비자 취소 시도는 무산됐죠. 한국 외교부에서 협조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은 아마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마 난 평생 러시아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서준 교수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후회 없나요?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할지 고민 중이에요. 비행 경험을 살려 항공안전 컨설턴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처럼 재활치료를 돕는 일을 할 수도 있죠. 서준 교수가 웃었어요.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든 잘 해낼 거예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어요. 너무 많은 것이 변했고 앞으로도 많은 것이 변할 테지만 그 순간만큼은 평온했습니다. 그날 공항에서 내가 했던 말, 서준 교수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내가 당신의 날개가 되면 안 될까요? 내가 그의 말을 이었습니다. 서준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죠. 미안해요. 아니에요. 그 말 내내 생각했어요. 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3주 동안 혼자 있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죠. 내가 누구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리고 결론은요? 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푸르고 맑았습니다. 한때 내 세상이었던 그곳은 이제 그저 바라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죠. 아직 나를 찾아가는 중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내가 서준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의 제안, 받아들이고 싶어요. 서준 교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사이에 더 이상의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모든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니까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노을이 물든 강물 위로 주황빛 다리가 놓여 있었어요.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듯했죠. 1년이 흘렀습니다. 한강변, 봄의 시작을 알리는 벚꽃이 흩날리는 아침. 서준과 나는 자전거 도로를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내게 교수님이 아닌 그냥 서준이었습니다. 오늘 발표 준비는 다 됐어. 서준이 물었어요. 응, 괜찮을 거야. 내가 대답했습니다. 긴장되긴 하지만. 오늘은 서울대병원에서 열리는 국제항공의학 심포지엄 날이었어요. 내가 주제 발표자로 나서는 첫 공식 행사였죠. 주제는 전투기 조종사의 신경 트라우마와 재활 과정이었습니다.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였어요. 지난 1년은 변화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정착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러시아 정부와의 지속적인 법적 공방까지. 하지만 나는 하루하루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죠. 서울대병원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내 비행 경험과 재활 경험을 살려 고위험 직업군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신경계 재활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초기에는 통역사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간단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어요. 아직도 손이 떨릴 때가 있어. 내가 양손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서준이 내 손을 잡았어요. 완벽한 회복이란 없어. 우리 모두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거야. 그의 말은 내게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패배였지만 여기서는 그저 인간다움의 일부였어요. 이곳에서 난 완벽한 파일럿이 아닌 그저 일인하로 살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또 연락 왔어. 서준이 물었어요. 응, 어제. 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직접적인 압박보다는 회유 쪽으로 바뀌었어. 귀국하면 모든 걸 용서하고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는 식이지. 돌아갈 생각은 없어? 가끔 고향이 그리울 때가 있어. 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시베리아의 하얀 설원,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 내가 자란 집. 하지만 그건 향수일 뿐이야. 지금의 내 삶은 여기 있어.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반짝이는 물결 위로 작은 오리 가족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저 오리들처럼 난 이제 다른 물에서 헤엄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야. 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준도 미소 지었습니다.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 응. 어제는 처음으로 김치찌개를 직접 만들어 봤어. 꽤 괜찮게 나왔다고. 정말? 다음엔 나도 초대해줘.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강변에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이었지만 내겐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이것이 내가 선택한 새로운 삶이니까요. 이리나. 서준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내 눈을 바라봤어요. 행복해?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죠.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라 러시아에서 전투기를 조종하던 시절 나는 자부심과 성취감은 알았지만 행복은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그저 임무를 완수하는 것, 더 높이 더 빨리 날아오르는 것만이 중요했죠. 응, 행복해. 내가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그립고, 가끔은 두렵고, 때로는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행복해. 서준의 눈이 따뜻하게 빛났어요. 그는 내 손을 더 단단히 잡았죠. 하늘은 멀었지만 지금 나는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서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뜻이야? 예전에는 높이 날아오를수록 성공했다고 느꼈어. 6,000m, 10,000m, 더 높이. 하지만 지금은 달라. 높이가 아니라 깊이를 느끼게 됐어. 삶의 깊이, 관계의 깊이.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죠. 언어를 더 배우고, 문화에 더 적응하고, 새로운 직업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 하지만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발표장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준이 객석에서 미소로 나를 응원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리나 페트로바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했어요. 러시아에서 전투기를 조종했고 지금은 한국에서 새로운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의 새로운 이륙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구름 위로 치솟는 비행이 아닌 삶이라는 더 깊고 넓은 하늘로의 비행이었어요. 이리나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한국에서 잘 정착하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